자, 1, 2월 강의는 이론이 가장 낮은 수준부터 가장 높은 수준까지 다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의의 성격을 일단 지니고 있다면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나가는 이 강의의 성격은 선생님들이 1, 2월에 만났던 것보다는 쉬울 것이고 동시에 굉장히 실제적인 성격을 일단 지니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구성이에요. 자, 지금 하나의 문제의 조건 안에 보면 선생님들께서 그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써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자, 조건 부분에서 보면 실질 시험하고 거의 똑같은 조건의 형식으로 형성이 일단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그냥 특징을 써라, 뭐 시사점을 써라, 뭐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형태로 그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거의 실질 시험에서 만날 수 있는 조건 위주로 구성이 일단 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자, 가지고 있는데, 꼭 그렇게 안 써도 되긴 한데, 자, 생각을 잘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제 가장 모범적인 답안의 형태가, 제가 봤을 때는, 칸이 5줄 부분에서 음영이 들어가 있죠. 시험 부분에서. 그래서 서론을 첫 번째에 5줄 정도, 그 다음에 결론을 마지막 부분에 5줄 정도가 되게 되면, 나머지 남는 줄의 숫자를 세알려 보면, 딱 40줄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서 한 조건에 10줄 정도가 되게 되면 가장 완성적인 형태의 답안 구성이 되긴 한데 그렇게 구성을 하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한 페이지 절반 정도 또는 조금 못 미쳤어도 18점 정도가 나와요. 그게 바로 경험적인 결과치예요. 그래서 그 구성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시험을 대비를 할 때는 사실상 그 조건 부분에서 하나의 조건에서 10줄 정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사실상 시험 대비는 굉장히 잘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만약에 조건이 5개가 나오게 되면 말 그대로 8줄 정도를 쓰게 되면은 비교적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조정은 하되 가장 피하라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의 조건이 답안이 너무 짧고 어떤 다른 하나의 조건이 답안이 너무 길게 되면 글의 전체적인 윤곽의 형식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채점 요소에서 그렇게 좋은 형태를 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반영해서 요 형태를 구성을 일단 시킨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답안을 써보면 이게 지금 프린트 내부 안에 있는 부분에서 줄이 한 줄인데 이게 조금 더 짧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10줄 정도로 요 형식으로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험 답안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한 8줄 정도 형태가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왼쪽이 지금 오른쪽보다 약간 여백이 있죠, 그죠? 그래서 따로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을 일부러 안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일단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형식적 부분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건 답안 작성이죠, 일단. 그게 자, 답안 작성이 잘 돼야 되는데 자, 답안 작성 시 스킬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유의해야 될 점. 자, 유의사항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첫 번째 부분인데 자, 조건을 그냥 C로 합시다. 자, 조건을 C로 하고 이 조건 부분에서 대응이 돼야 되는 게 자, 답안인데 자, 이 답안에는 맨 마지막에 답안을 작성할 때 자, 동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걸 그냥 임의적으로 AP라고 합시다. 자, 요 형태가 바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 조건 부분에서 두 번째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답안을 쓸 때 보면 뭘 많이 놓치냐면 주어를 굉장히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을 만들면 이 문장에 해당되는 주어를 가급적 기술하라. 자, 주어를 기술할 때는 뭐하고 많이 일치가 돼야 되냐면 가장 좋은 거는 조건 자체가 따라서 나오는 부분이 가장 좋죠. 자, 요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 그러니까 주어를 기술할 때는 조건과 같게 하라.
자, 조건과 같게 안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제지시구라고 해요. 보통 이 전제지시구는 이것은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전제지시구를 활용할 때는 설명이라든지 조건에서 만약에 정당화라든지 특히 이유가 나올 때는 이 전제 지식구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뭐 이므로가 되든지 수로 부분에서는 뭐뭐 때문이다가 되든지 자,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전제 지식구는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주장에 관련되는 앞부분에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이 특히 이유 고려할 때 그죠? 이유 고려할 때 이 앞쪽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문장이 있다. 뭐뭐이다 라고 할 때. 그래서 보통 요렇게. 그래서 적어도 조건에 맞는 형태의 주어를 써주는 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어떤 형태의 정당화를 쓸 때는 뭐뭐이므로 이렇게 따라 들어오고, 이유로 쓸 때는 수로에서 때문이다 이렇게 따라 들어와 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인데, 자, 보통 보면 하나의 조건 안에는 뭐 두 가지 형태가 되어 있어요. 자, 두 가지 형태의 조건이 나와 있을 때는 10줄이면은 5줄 부분에서 하나의 조건을 쓰고, 나머지 5줄 부분에서 하나의 조건을 써요. 어떤 경우는 뭐 공부가 되어 있으면 굳이 그렇게 부연을 안 줘도 길게 늘려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부연이라고 하는 거는 즉 이거 아니면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연은 뭐하고 직결이 되냐면 점수 배점에서 표현력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력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많게는 4.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고려해야 돼요. 이거 이제 잘 늘리게 되면 늘리긴 늘리되 한 조건에서 10줄 이상을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지금 중등임용의 형식의 제한을 굉장히 잘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결과치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평가예요. 어떻게 매기는가가 중요하고 맨 마지막에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교육학 이론을 바로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학 이론을 통해서 각 교과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을 교과의 목적이나 목표에 맞게끔 잘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학 이론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기는 학원이고 사실은 선생님들께 일단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형태의 부분들을 일단 제시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조건의 순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의 순서하고 바로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순서와 일치되게 자, 답안을 작성하라. 여기서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일치되게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마이너스 1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5점이면 5점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의 순서대로 답안을 기술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3, 4월 교육학, 그리고 제 교육학의 특징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자, 통변이 있습니다. 자, 통변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통하다, 같다는 거고, 이것은 뭐냐면 변화예요. 이 말은 뭐냐면 통변 글자 어려울 수 있는데 쉬워요. 이때의 변이 나와 있는데 이 변은 뭐냐면 자, 조건 변화입니다. 자, 조건이 변화되더라도 뭐는 같다. 답안은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주안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 기계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형식적으로 다뤄보면 그것이 조직화되고 훈련화되게 되면 자동성이 생기게 돼요. 많이 반복을 하다 보면. 그죠? 자동성이 생기게 되면 일정적으로 물리적인 형태의 관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강제에 의한 관성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교육학 공부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봤을 때 조건에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변화를 많이 통변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답안 작성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 파악은 했는데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의 과정은 바로 이 과정인 거예요. 통변이라고 해도 되고 변통이라고 해도 돼요. 변통이라고 하면 좀 더 쉽겠죠. 조건이 변화되는데 뭐는 같다. 자, 답안은 같다.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지금 3, 4월 달에 구성을 하면서 계속 이 훈련들을 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사실은. 그리고 또 제가 또 나름대로 능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제 전공 강의 특성도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간의 고득점과 관련되는 어떻게 보면 전략인데 단순히 이게 느는 건 아니지만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 훈련을 어느 정도 한다면 저는 선생님들이 1, 2, 3, 4번의 부분들을 잘 지켜 나가면서 한다면은 글 쓰는 형식이라든지 글 쓰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건에 따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이 충분히 일단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 4월에 관련되는 부분은 자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리베럴 아츠라고 하는 거는 뭐 말이 조금 거창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중세 칠과 교육에서 인문 교육만 따서 떼보면은 이제 읽고 쓰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건 바로 수사학적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학이 사실은 뭐 자연과학적 지식이나 실증적 지식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만은 그래도 인문과학적 지식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문학적 자질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읽고 쓰고 말하고 해요. 그래서 유기성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수업식이나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결국 거의 말하기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잘 읽어낸다라고 한다는 것은 독해를 잘한다는 거고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에 관련해서 조건을 파악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형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리베럴 아츠는 그런 형태의 바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이 인간의 고유의 능력이죠. 중심이 이제 인간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뭐 한때 유행했던 형태의 말이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읽고 쓰는 형태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될 거고, 인강 듣는 선생님들은 제가 조금 지나가다 보면, 제가 일단 첨삭을 받을 만한 첨삭을 받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받아서 구성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한 매주에 많게는 한 20개 정도, 적게는 뭐 한 17, 18개 정도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쯤에 일단 나가는 형태가 되니까 이제 화요일이 되고, 그 다음에 되게 되면 이제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관련되는 조건들을 일단 쓰고, 제가 첨삭을 뭐 실강 선생님들은 뭐 모여가지고 첨삭을 일단 화요일 오후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강의를 일단 구성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강 듣는 선생님들은 제한돼서 뭐 말하기는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읽고 쓰고 부분들은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자, 작성실 스킬은 말 그대로 이러한 그 특성들을 일단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좀 더 부가적으로 더하면은 가능한 한 뭐 다른 강사 선생님들께서도 다 나름의 좋은 언어를 가지고 접근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능한 한 3,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이론 강의가 이제 너무 좀 팍팍해서 근데 기출 분석이나 또 기출 분석에서 쓸 수 있는 좋은 문장들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가지고 와서 구성해서 일단 시뮬레이션을 해서 강의를 일단 해 나갈 그런 어떤 형태의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 문제는 우리가 교육학 문제를 보면 어떤 특정 문제를 제외하고는
1, 2월 달에 배운 강의의 내용보다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론 중심으로 너무 가다 보면 문제의 조건이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적용을 잘 못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지금 중등교육학 문제는 추상성과 일반성을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성을 가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특정 이론의 명칭이 나올 때예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그런 형태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 문제 조건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대응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학습의 빠른 티칭과 전달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예요. 그죠? 학습의 빠른 티칭과 전달. 그러면 굉장히 효율성은 굉장히 뛰어나겠죠. 그죠? 자, 그런데 피아제의 교육 관점에서 진단하라. 자, 그래서 교육 목적이죠. 그죠? 자, 피아제의 교육 목적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있다면 이 문제는 문제의 조건은 쉬운데 적용하기는 비교적 좀 어려운 형태의 문제예요, 사실은. 피아제에 관련되는 교육의 목적이다. 피아제는 콜버그에게 영향을 줬는데, 콜버그는 도덕교육의 목적을 학생들이 자율적인 도덕 추론 이론가가 되는 것이 콜버그는 바로 도덕교육의 목적이에요. 근데 피아제는 외연을 더 확장해서 사실상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지점을 언급을 일단 했는데, 자, 피아제에 있어서 교육 목적이다. 파트별로 나가니까 이제 판서를 좀 크게 해도 별 문제가 별로 없죠. 자, 피아제의 교육 목적이다. 예? 자, 피아제는 지금 앞부분에 여기 나와 있는 게 학습 부분이 나왔어요. 자, 학습 부분에서 빠른 티칭. 자, 빠른 가르침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전달.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는 다분히 어떻냐면 교사가 있다, 교수자가 있다, 학습자가 있다. 교수자 입장에서 빠른 티칭을 하면 학습하겠다. 자, 이런 부분 같으면 이것은 학습자를 뭐에 놓냐면 능동적 위치에 놓지 않는다. 수동적 위치에 놓는다라는 겁니다. 뭐에 비해서? 특히 피아제에 비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우리가 알다시피 행동주의. 행동주의의 일부 성과를 반영하는 자, 벤두라의 사회인지주의나 벤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죠. 그죠? 자, 이런 형태를 바로 전제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피아제가 문제를 바로 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식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 학습은. 자, 학습은 지식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지식을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부분이 피아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티칭의 측면에서는, 가르침의 측면에서는 사실은 피아제 입장에서는 구조를 갖고 있죠. 이 구조라고 한다는 것은 인지구조죠. 인지구조. 그죠? 이미 바깥의 부분하고 이렇게 바깥에 있는 환경하고 만나기 전에는 내부 안에 뭘 가지고 있냐면 쉐마라고 하는 도식을 갖고 있어요. 그죠? 여기 대응되는 부분의 인지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티칭은 뭐냐면 구조나 지식의 양, 지식을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구조를 스스로 뭐다? 자, 발견하는 것이 뭐다? 자, 티칭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먼저 보면, 자, 교육 목적 관점에 진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조건에서 학습의 빠른 티칭과 전달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주어에 오는 게 뭐냐면, 먼저 정의를 해줍니다. 피아제의 교육의 목적은
지식의 양을 증가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발견하고 발명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창조해내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해내는 데 있다. 교사가 학생들을 너무 빨리 가르칠 때, 자, 조건이 나왔죠, 그죠? 학습의 빠른 티칭. 자, 빨리 가르칠 때 우리는 그들의 발명과 발견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오히려 피아제에게 자, 가르친다는 것, 자, 티칭이죠, 그죠? 자, 티칭. 자, 너무 빨리 가르치는 것, 자, 티칭. 가르친다는 것은 구조가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조의 발견에 관련되는 상황 창조를 의미한다. 단지 어휘 수준에서 구조가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뭐 지식 수준이라고 써도 되긴 돼요, 그죠? 자,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요까지 쓰게 되면 일단 뭐 내려오는 줄수가 한 5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자, 약간의 부연이죠. 더 피아제의 교육 목적 관점에서 학습의 티칭과 전달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자, 지도해야 한다. 학습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습자의 사고죠. 그리고 학습자의 사고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학습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죠?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변화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학습의 티칭과 전달을 위해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자, 엄밀하게 말하면 위에 5줄에 조건에 해당되는 게 다 들어갔어요. 밑은 약간 풀어가지고 쓴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교육 목적 부분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양이 아니라 발명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어휘를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형태의 구조를 발견하고 창조하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피아제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조건의 통변으로 들어가 봅시다. 만약에 피아제의 교육 목적 관점에서 학습의 빠른 티칭과 전달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할 때 자, 고려해야 되는 사항. 자, 진단을 뭐로 바꾼다? 자, 조건 부분의 통변이라고 했죠, 그죠? 고려사항 내지 뭐다? 자, 유의사항, 그죠? 또는 지도시, 그죠? 지도시, 일단 고려해야 되는 사항. 자, 이렇게 말 그대로 통변이 어떻게 보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학습자의 사고와 그 다음에 연령에 따른 변화. 수로에서 이게 나왔으면 뭐다?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만 쓰라고 하든지 그냥 고려사항 쓰라고 한다면 이 2가지를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2가지 쓰라고 한다면 나눠야 돼요. 키워드가 아무리 잘 가지고 있어도 키워드를 통변하고 활용할 줄 모르면 통변하고 활용할 줄 모른다는 건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1, 2월에 봤던 이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건에 따라서 구조가 있죠. 이 답안의 구조가 있죠. 이게 이론이에요. 1, 2월에 봤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만 떠오르는 거예요. 결국엔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 적용 못 시킨다는 건 뭐냐면 지문을 읽었을 때 뭐다? 이해력이 떨어진다. 이 구조가 엉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이해한 내용들을 적용하고 답안을 작성한다. 그때 뭐 도움 받아야 된다?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하나에도 전부 다 뭐다?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름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피아제의 교육 목적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문제는 그렇게 일단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지금 3, 4월에 나가는 문제는 선생님들이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떠올린다는 건 뭐냐면
스킵되어 있는 게 지금 뭐다? 7, 8월 가기 전에 지문입니다. 그러면 지문 내부 안에서 분명히 학습에 관련되는 빠른 형태의 티칭과 전달에 관련해서 강조하는 교사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문제 지문에서. 그죠? 또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문제점 내지 장점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의 조건에서는 피아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특히 교육 목적상에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떠올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면 상황이 구조적으로 이해가 일단 된다라는 거예요. 지문을 떠올려 봐라. 맨 마지막에는 상황들을 떠올려 봐라 라는 거죠. 그죠? 자, 피아제의 교육의 목적과 관련해서 빠른 티칭과 전달에 관련되는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피아제 인지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경험 두 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를 보면 제가 피아제 이론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했죠. 그죠? 그래서 일렬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했는데 그 자세한 형태 하나하나의 개념들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지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두 가지를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괄호 열고 뭐가 있다 지금? 경험이 있어요. 자, 조건에서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있죠. 이건 이제 이론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피아제 경험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론은 이제 하나는 물리적 경험이고 하나는 사회적 경험이에요. 자, 물리적 경험이라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는 거다. 자, 여기서 피아제는 아동, 그러니까 어린이죠. 자, 중등교육학 논술의 대상은 청소년, 학생이에요. 초등하고 다르게. 자, 아동에서는 뭐가 중요하게 이렇게 되냐면 피아제 발달 단계 이론에서 의하면 인지적 성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아동에서는. 자, 그런데 아동에서 올라가게 되면 성인과 청소년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운동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물리적 경험은 내가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운전해보는 거, 그죠? 내가 또 실질적으로 어떤 운동 경기에서 게임과 룰에 입각해서 내가 운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해보는 거. 이런 형태의 경험들이 뭐다? 인지 발달들을 촉진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경험이죠. 그죠? 자, 사회적 경험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거. 이거는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도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도덕성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도덕성의 특성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하나가 뭐다? 타율의 도덕성이 있었고 하나가 자율인데 이 도덕성을 다른 말로 협동의 도덕성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지만 뭐가 일어난다? 인지 발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 경험은 다른 사람과 해보는 상호작용에서 일단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타인이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인지적 비평형이죠. 그죠? 그럼 결국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는 인지적 평형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평형에서 인지적인 평형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도덕성이 바로 발달된다. 그래서 인지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경험 두 가지를 자 설명하라 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서 경험은 발달의 핵심이다. 자, 경험. 새로운 경험에는 조절이 요구될 수 있다. 자, 조절을 통해서 그래서 기존의 도식이 있으면은 바깥에 있는 어떤 새로운 부분을 받아들이고 동화하게 되고 조절할 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조절을 통해서 도식이 수정되고 사고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물리적 세계의 경험과 사회적 경험의 두 가지는 발달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자, 인지 발달, 특히 발달. 자, 지금 주어의 조건들이 내려오죠. 그죠? 자, 발달 요인. 자, 두 가지니까 첫째, 물리적 세계의 경험이다. 운전 경험을 통해 운전 도식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운전 능력이 발달되는 경우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요게 지금 부연이에요. 지금. 그죠? 하나의 예죠. 그래서 굳이 예를 들어 이렇게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돼요. 이게 부연으로 들어가는데, 둘째, 사회적 경험이다. 사회적 경험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서로가 상호작용하는 과정. 자, 사회적 경험을 통해 학습자는 다른 사람의 도식에 맞서 자신의 도식을 시험해보게 된다. 다른 사람의 도식과 자신의 도식이 비슷하면 사람들은 평행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지적 평행은 깨지게 되고 학습자는 자신의 도식을 적응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지 발달이 일어나게 된다. 자, 사회적 경험을 일단 주는 것이죠, 사실은. 자, 이건 이제 우리가 통변을 해보면 피아제 인지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두 가지를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에서 경험을 일단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교육 방법인데, 조건에서 경험이 나왔을 때를 일단 활용을 일단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큰 틀에서 봤을 때 두 가지와 관련해서 뭐 제시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영향을 끼는데 핵심은 별표를 하면 경험이에요. 경험. 피아제에서 어떤 경험을 일단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자, 브루너 나오죠. 그죠? 자, 브루너 인지 발달이 있다. 자, 간과하기 쉬운데 앞부분에 뭐가 붙었냐면 지금 인지가 붙었어요. 자, 인지가. 자, 인지 발달에서 발달 과정의 특징 세 가지. 자, 인지 발달에서 발달 과정의 특징 세 가지. 자,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문제의 조건입니다. 근데 이 특징이 나왔을 때 통변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걸 외워가지고 어떻게 일단 활용을 할 것인지 굉장히 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세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부분인데, 이제 이 뭐 다 똑같이 공통되는 주어예요. 지적 성숙, 지적 성숙, 직접 성숙. 그러면 브루너에서 지금 어떤 단어가 들어왔다? 성숙이란 단어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성숙됐다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형태의 조건을 줬는데 그 조건에 관련되는 반응이 있겠죠. 근데 이 반응이 뭘 갖는 경우냐면 독립성을 갖는 경우다. 이 말은 뭐냐면 조건이 없으면 반응이 없어요. 이 반응은 반드시 뭐다? 조건 부분이 존재한다. 이 조건은 누가 만들었냐면 교수자가 만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형태의 반응 자체가 조건에 귀속되거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아동 스스로에 대해서 이 반응이 독립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반응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반응을 안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조건을 줬을 때 반응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근데 그 아동도 아무런 생각도 없다. 브루노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아동은 어떤 조건을 받았을 때 거기에 관련되는 반응을 할까 말까에 대한 뭘 가지고 있다. 지적 성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브루노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적 성숙은 자, 내적 정보 처리 과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뭐 한다? 저장한다. 자, 우리의 정보 처리 이론에서 본다면은 단기 기억이 있죠, 그죠? 자, 단기 기억이 있고 또 선택적 주의를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또 저장이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부분들에 대한 과정을 우리 내부 안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브루너의 인지 발달 특징이 가진 두 번째의 어떤 특성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지적 성숙이 있다. 자, 이 지적 성숙이 있는데 이 지적 성숙 부분에서는 자, 교사죠, 그죠? 학생. 자,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자, 중요한데 앞부분에 뭐가 붙었냐면 체계적 상호작용이랑 붙었어요. 자, 체계라는 말은 이성적인 부분에 관련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체계적인 상호작용. 자,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자, 브루노의 인지 발달의 특징입니다. 특징. 자, 지적 성숙이 앞부분에 다 따라 붙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반응 독립성. 그죠? 반응 독립성. 자, 그다음 두 번째 부분에 어떤 정보 처리 과정과 그다음에 저장.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인데 체계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 브루너의 이론은 자, 주어가 지금 브루너의 이론은 아동이 세상을 인지적으로 표상하는 방법에 관심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인지적으로 표상하는 방법에 관심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길면 안 되지만 너무 길면 절대로 안 되지만은 선생님들이 논술 쓸 때도 스스로가 잘 조정을 해야 돼요. 10줄 같으면은 요거를 써줘도 내가 예를 들어서 꼭 10줄이 아니라도 내가 7줄 계획했다, 8줄 계획했다, 6줄 계획했다 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을 쓰고 내가 아는 걸 쓰게 되면은 짜임새 있게 딱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데피니션을 써주면서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전공에도 이야기했죠. 1에서 2점이에요. 과목마다 좀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 전공에서 논술형이 몇 점이에요? 포인트가 10점 돼 있죠. 10점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기는 거는 8에서 9를 매겨요. 내용 그 조건을 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데피니션입니다. 앞부분에. 그 문제와 관련되는 그 데피니션이 그걸 약간 적어주고 조건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글이 굉장히 유연하게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배점 요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사실상 이런 점수로도 약간 고려해 볼 때 선생님들께서 논술을 할 때도 너무 조건에 턱없는 이론들을 적으면 안 되지만은 지금 보면 지적 성숙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브루너의 이론은 아동이 세상을 인지적으로 표상하는 방법에 관심을 두었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그죠? 학습한 걸 인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학습한 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스스로가 이미지화해서 떠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지적인 성숙이란 자극으로부터의 반응의 독립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반응 독립성을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아이들은 엄격한 자극 통제 상황에 있다. 즉 아이들은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 정해진 방식으로 행동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점차 자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반응을 형성해 갈 수 있다. 이게 지금 표현력이에요. 어떤 그 부분의 특성에 관련되는 설명이죠, 그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반응 독립성을 갖고 있다. 처음에는 어떤 자극 부분부터 못 벗어나더니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극으로부터 벗어나는 형태의 반응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자, 지적 발달은 내적 정보 처리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지적인 발달은 현실을 기술할 수 있는 내적인 정보 처리 과정과 저장 체계의 발달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아이들이 세상을 표현하는 언어와 같은 상징 체계를 배우지 않는 한 그들은 새로운 결과를 예측하거나 그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추상화해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내적 정보 처리 과정은. 그죠? 추상화해서 이해했다라는 거죠. 수학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죠. 사실은. 그죠? 추상화해서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교사와 학습자 간의 체계적인 상호작용이 인지 발달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체계적인 상호작용. 자, 체계적이라는 말. 자, 이제 이걸 부연을 해보면 부모나 교사, 다른 사회적 구성원들은 반드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브루노의 세 번째 부분은 누구하고 겹친다, 지금. 피아제 같으면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행동주의 같으면 학습을 주는 거죠. 그죠? 요런 부분들 요인하고 브루노가 약간은 겹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쪽에 주안점을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도움은 주지만 아동 스스로가 어떤 형태의 지적 체계를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가 또 겹칩니까? 비고츠키하고도 겹치죠. 그죠? 비고츠키. 대표적으로 발판이죠. 그죠? 발판. 그죠? 그런 작용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부모와 교사, 다른 사회적 구성원들은 반드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명 세계에 태어나는 것만으로 지적 발달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브루노의 발달 과정의 특성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분명히 지문 상황을 또 구성을 해본다면 피아제하고 유사하게 뭐다? 아동의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 나오거나 지문 안에 아니면 뭐냐면 인지 발달을 시키고 싶은데 브루노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지 발달을 구성했더니 별로 효과가 없다거나 그죠? 그런 형태의 지문 상황이 나올 확률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브루노 입장에서 인지 발달이 가진 세 가지 특징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지 발달할 때 교사가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조건을 통변을 시켜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고려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수로는 거의 크게 보면 특징이 뭐냐면 뭐 뒤에 뭐 굳이 안 써도 되지만 뭐 특징을 갖는다 뭐 특징 나올 때는 굳이 안 써도 돼요. 사실은 설명 이런 거는 굳이 안 써도 돼요. 근데 나머지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건들이 나올 때는 수로 부분에서 뭐 지도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도한다. 수로 부분으로 따라서 문장 자체를 마감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서. 그러면 문제의 조건하고 뒷부분하고의 정합성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요 문제 형태도 사실은 조건과 답안에서 쓰는 어떻게 보면 동사 부분에서 우리가 다르게 구성해서 재활용을 일단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만약에 브루노의 인지발달 부분에서 인지발달 특성을 고려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효과를 쓰시오라고 한다는 이거 높일 수 있다. 그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뭔가를 구성해서 뭐 할 수 있다. 어떤 형태의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표상을 만들어 주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학생들과의 체계적인 상호작용. 요거는 뭐 조금은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뭐로 들어가냐면 시사점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시사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뭐다? 학생의 체계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과의 상호작용, 체계적 상호작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건 시사점으로 통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효과를 쓴다고 그러면 특징에서
바깥으로 효과를 일단 써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나 이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교육학 텍스트에서 봤다, 문제에서 봤다 이러면 효과를 외웠다 이러면 괜히 뭐 특성을 떠올려 가지고 내가 효과를 변경해 가지고 써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조건 부분을 활용을 해 가지고 유연성 있게 대처를 했을 때 답안이 안 되냐? 답안이 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학 부분에서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가지를 쓰라고 그랬는데 3가지를 안 쓰고 2가지만 썼다든지. 가능한 피하는 게 이런 거예요. 3가지를 써라.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죠. 첫째, 둘째 조금 딱 쓰고 뒤에 부연을 썼다. 근데 3번째 부분에서는 요건 썼는데 부연 못 쓴다. 이런 거 피하라는 거예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일단 지도해야 될 필요성, 답안 작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의 다 이제 이게 삐아지하고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좀 많죠. 근데 성숙이란 단어가 브루너에 일단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비고츠키의 사회 문화적 발달 이론의 특징과, 자, 특징과 언어의 중심적 역할 2가지만, 자, 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비고츠키. 자, 이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 맥락이죠. 이거는 A는 A-다라고 하는 구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형태의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맥락이라고 하는 걸 비고츠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 상호작용이에요. 사회적 상호작용. 근데 뭐로 하냐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언어로 해요. 언어로. 이것은 비고츠키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구성주의를 강조하는 거기엔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자, 언어로 합니다. 언어로. 그러면 요런 언어로 하는 요런 맥락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형태의 영향은 개인의 인지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토탈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화다. 그래서 이제 비고츠키를 사회 문화 이론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바로 이런 형태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언어에서 일단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지 발달에 영향을 일단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그 특징을 쓰라고 했는데 특징적인 부분에서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사회 문화적 지금 조건에서 뭐가 들어갔냐면 발달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럼 뭐냐면 발달이 되는데 사회 문화와 관련되는 언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문화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아동이 어떤 형태의 맥락 속에서 결국에는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의 결과 개인의 인지 발달이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비고츠키의 사회 문화적 발달 이론의 특성이에요. 일반적 정의죠. 그죠? 일반적 정의. 자, 그럼 언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이전 지식에 접근하게 할 수 있다. 이 언어가 갖고 있는 2가지.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언어가 갖고 있는 역할입니다. 역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비고츠키는 문화적 발달을 중시 여기는데, 이 문화적 발달은 개인 발달과 사회적 발달, 양자가 다 발달하는 것을 문화적 발달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개인 발달과 사회적 발달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이뤄내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보면, 자, 비고츠키는 아동의 인지 발달에서 사회 문화적 요인을 강조하는 대안적 견해를 제시한다. 그것이 사회 문화 발달 이론이다. 사회 문화 발달 이론은 문화적 맥락 속에 내포된 사회적 상호작용과 언어가 개인의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포함관계에서 제일 크게 있는 부분이 뭐다 지금? 이대로 하면 문화적 맥락이지. 그지? 그 다음에 뭐다? 상호작용하고 언어죠. 그죠? 문화적 맥락이 포함관계에서 제일 크고, 이 내부 안에 상호작용, 언어, 이거 바로 비고츠키 이론이죠. 그죠? 요게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그죠? 만약에 특성을 잘라서 쓴다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지금 어떤 단어들을 활용해서 써야 되겠다. 지금 요 단어들을 활용해서 잘라 써야 돼요. 요 단어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죠? 요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언어로 쓸 때는 이게 언어 역할이 안 나왔지만은, 나왔지만 안 나왔을 때는 언어는 뭐다? 이전 지식을 접근하게 하고 문제 해결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다 써야 돼요, 사실은. 특성 3가지 부분. 자, 비고츠키 이론에서 언어는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인지 발달에서 언어의 역할 2가지는, 첫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는 다른 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이전 지식에 일단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자, 2번째는 뭐라고 그랬다? 언어는 문제 해결 능력을 증가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인식의 도구를 학습자에게 제공해 준다. 자, 줄이 이제 조금 구성이 되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부연을 쓰려면 인식의 도구를 어떻게 바로 제공해 주자. 언어는 도움이죠. 그죠?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사가 주는 게 바로 발판이에요. 그럼 발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각 교과에 어떤 특정 개념들이 있죠. 그 개념들을 교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의 도구를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학생은 교사에게 발판에 대해 배웠을 때 그는 그것이 어떻게 되고 어떤 뜻을 가진 단어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그것이 아동이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과제를 완성하도록 하는 도움이라는 것을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언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이에요. 자, 2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만 참고로 더 쓰면, 셋째. 자, 이 부분 언어는 자, 생각을 조절하게 한다. 자, 생각 조절, 그죠? 자, 생각 조절하고 이 생각을 반영한다. 자, 요런 것들에 대한 수단을 제공한다. 자, 생각을 조절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죠. 자,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바로 뭐냐면 자신과의 대화예요. 어릴 땐 몰랐지만 예를 들어 성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를 하자면 장마철에
장마철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타이어에 관련되는 공기압을 굉장히 적게 넣었다. 가다가 미끄러졌다. 그럼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좀 타이어 공기압을 좀 챙길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타이어의 공기압을 일단 조절하는 그런 형태의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과의 대화 부분에 대해서 언도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일단 준다. 생각을 조절하고 반영하는 수단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다. 자, 다시 떠올려 보면 뭐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전 지식에 접근하게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언어는 뭐냐면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일단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고 반영하는 자신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게 바로 비구축의 언어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어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